정부가 내년 470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하며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세수 자신감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급격한 재정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갈등설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비공개로 회동합니다. 고용지표 악화 등 산적한 경제 현안을 두고 조율을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밤사이 내린 기습폭우에 서울 도심 곳곳이 침수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서울 경기 지역에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태현 SK그룹 회장이 SK 실트론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이 사익 편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470조 원의 슈퍼 예산 편성에 따른 재정 지출 증가율은 10%에 육박합니다. 앞으로 7%가 넘는 재정 지출 증가율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도 커질 전망입니다. 이와 대해서 김동훈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예고한 대로 이제 정부가 예산안을 크게 늘렸는데 이번 예산안은 아무래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이라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중심 내용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원을 해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겁니다. 복지성 예산이 전체 예산의 34.5%로 역대 최대입니다. 즉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은 잘 사는 사람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이라면서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자영업자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내년 예산에 대폭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추진에 대한 분명한 의지도 드러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종합 세트와 같습니다. 우리의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네, 김 기자, 정부는 그래서 이제 남은 임기 동안 계속해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출범 때부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해 왔습니다. 출범 첫 해인 올해 예산은 429조 원으로 지난해 대비 7.1% 지출을 늘렸습니다. 여기에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470조 5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9.7% 늘렸는데요. 이는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향후 5년간 초과 세수가 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확대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는데요. 향후에도 이 같은 확장적 재정 지출 편성 방침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좋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예산을 확대하게 되면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번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총 재정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7.3%입니다. 이는 국가재정 운용을 편성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정부는 세수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이런 확장적인 재정 운용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23조 원, 올해 상반기에만 19조 원의 세금이 더 거쳤습니다. 또 내년 세수입은 올해보다 7.6%, 약 34조 원 이상 늘어난 3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늘어나는 세수를 감안을 하면 국가 재정 수지는 내년에도 GDP 대비 마이너스 1.8%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39.4%로 올해보다 떨어져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앞으로 이런 세수 호황이 이어질 것이냐 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문제가 관건인데 정부에 따르면 오는 2020년부터는 세수 호조가 꺾이게 됩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재정 수입이 재정 지출 증가율보다 2.1%포인트 낮은 5.2%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서 오는 2020년에는 재정 지출이 5천억 원 더 재정 수입을 초과하게 되고 2022년에는 19조 8천억 원까지 격차가 벌어질 전망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인 국가 채무 비율도 빠르게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채무는 올해 708조 2천억 원 수준에서 2020년까지 897조 원, 9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1.6%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40% 내외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 악화와 국가 부채 급증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네, 현재 경제 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국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제정책 투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정례회동을 갖습니다. 두 사람이 정례회동 성격으로 만나는 건 지난달 6일 조찬회동을 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이번 회동으로 최근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원만한 정책 조율을 이뤄낼지 두 사람 사이의 갈등설이 잦아들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네,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이 정례회동을 갖는 거 이거 얼마 만이라고요?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이 오늘 오후 서울 모처에서 정례회동을 갖는데요. 두 경제사령탑 간의 정례회동은 지난달 6일 조찬회동 이후 54일 만입니다. 앞서 두 사람은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청와대와 정부 간 스킨십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격주로 정례회동을 갖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여름 휴가와 출장 등을 이유로 정례회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갈등설이 확산됐었습니다. 최근 고용과 소득 지표가 최악으로 치달은 만큼 오늘 회동에선 해법이 논의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후속 대책이 모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고형권 기재부 1차관과 김용진 2차관,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격주로 만나기로 한 거를 지금 54일 만에 만나는 건데 두 사람이 경제 정책을 두고 엇박자를 보였던 거는 지난 5월부터입니다. 이번 회동으로 갈등설이 잠재워질까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두 사람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있어 불협화음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경제팀의 완벽한 팀워크를 주문하면서 두 사람은 오늘 만남을 계기로 정례회동을 꾸준히 이어가려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경제정책에 대한 두 사람의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는 만큼 두 사람의 관계가 쉽게 좁혀지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올 하반기 금융권 취업문이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은행권에서만 2,700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금융권 취업문이 활짝 열린다고 하는데요. 하반기 금융권 취업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채용 박람회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서영 기자, 우선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오전 10시부터 은행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곳 현장에서는 은행권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만 은행권에서만 2,700여 명의 신규 채용을 할 계획이어서 구직자들의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곳 현장을 찾은 구직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채용 박람회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원래도 금융권 취업에 관심이 있었는데 마침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게 됐고 보니까 채용 상담이랑 실제로 면접 기회도 주어진다고 해서 오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채용 박람회에서 어떤 정보 좀 얻어가고 싶으신가요? 하반기 채용 규모랑 채용 프로세스도 궁금하고요. 또 각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라든지 자격 요건 같은 것들도 좀 알아가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채용 박람회에 얼마나 많은 금융기업들이 참여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번 채용 박람회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모두 59개 회사인데요. 은행권에서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14개 은행권이 참여해 채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KB증권과 삼성증권 등 9개사, 보험사는 15개사가 참여했습니다. 거기에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기업도 10곳이 참여했습니다. 김 기자, 이번 채용 박람회에서 현장 면접도 많이 진행된다고요? 네, 이번 채용 박람회에선 현장 면접 우수자에게는 1차 서류를 면제해 주는데요. 지난해 25%에서 올해는 30%의 우수 면접자에게 그 기회가 돌아갑니다.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부스도 5곳이 마련이 됐는데요. 채용관에선 현장 면접 기회와 채용 계획 상담, 장거리 구직자들은 화상 면접을 시행합니다. 이 밖에 일자리 매칭과 면접 채용 헤어나 메이크업, 의상 코칭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채용 박람회는 내일 오후 5시까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채용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좀 부담스럽죠. 전에는 한 5만 원 들고 나가도 그런 대로 그냥 계획했던 걸 샀는데 이제는 5만 원 가지고 안 돼요. 10만 원은 들고 나가야 돼요. 우리야 뭐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이니까 다른 거 살 일은 없고 이제 생활비를 아끼고 식품비를 아끼고 이제 그런 데서 조금 전략을 하죠. 한 끼에 뭐 9,500원씩 이래 하니까 너무 그냥 부담이 가고 또 요즘 뭐 경기가 이래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은 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밖에 없어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다 아낍니다. 그냥 하나같이 그냥 뭐 계획도 못 잡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미리 회사에서 이렇게 회식을 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청구를 해놓고 없는 경우에는 부담이 적은데 갑자기 이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약속을 잡고 먹었는데 예상치 못한 금액이 나와서 한 번씩 당혹스러운 경우가 좀 있습니다. 가장 이제 아끼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회사 생활하다 보면 나가서 회식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격이 좀 싼 가격대의 음식점을 좀 찾는 경우가 좀 많죠. 이번 달 임시국회가 내일이면 끝이 납니다. 앞서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쟁점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을 박기영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이제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이제 합의였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일단 어제까지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는데요. 네. 하지만 월세를 올리지 않고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여야가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를 보존하기 위해서 조세 혜택을 주자는 야당의 주장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부터 이번 달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조세 혜택 관련 법안을 11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두 법안을 동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임대인 조세 혜택 부분은 기재위 소위에서 따로 심의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당장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임시국회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한 다른 규제 개혁 그리고 민생 법안들은 논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앞서 여야는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민생 법안들을 한꺼번에 처리하자고 합의했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여러 민생 법안들이 상임위 문턱까지 오지도 못했습니다. 주로 규제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이 많은데요. 우선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의 경우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을 두고 대기업을 포함할 것이냐에 여야 의견이 갈렸습니다. 또 규제 프리즘법에서는 의료산업 특례 적용 등을 두고 여당이 반대하고 있고요. 서비스산업발전법 기본법에서도 의료 분야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는 이런 쟁점 법안들을 패키지로 연계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법안이 합의가 이뤄져도 당장 내일 본회의에서는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된 것부터 먼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쟁점 법안을 한꺼번에 연계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 기자, 앞서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 얘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소상공인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한 달 전부터 예고했던 집회인데요. 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오늘 오후 4시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2년 동안 29%에 이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노동계에 기울어져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국 거리로 나선 겁니다. 오늘 집회에는 약 3만여 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에는 청와대 쪽으로 행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연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정구 금융위원장은 국민이 금융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 추진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정구 위원장은 금융발전심의회 전체 회의에서 금융부문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다만 금융안정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자영업자 부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센티브와 세제 혜택 등을 얹으면 사실상 금리가 연 7%대인 장병 적금이 은행권에서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방부와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13개 시중은행과 우체국 등에서 오늘부터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병 적금은 육군 복무 기간인 21개월 적립 기준으로 연 5% 이상의 금리를 제공하며 재정 지원을 통한 연 1%포인트의 가산금리와 이자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합치면 연금리가 7%에 이를 전망입니다. 밤사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물폭탄에 가까운 기습폭우가 쏟아졌죠. 도로와 주택에도 침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폭우 피해 상황 윤지혜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어제 오후부터 이제 기습폭우가 쏟아졌는데 얼마나 내렸습니까? 네, 어제 밤부터 새벽까지 서울에는 시간당 최대 7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저녁 중랑천 등에 홍수주의보가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새벽 빗줄기가 줄어들면서 해제가 됐습니다. 어젯밤 고양 주교에는 229mm, 서울 강북에도 170mm의 비가 내리면서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아직 경기 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이번 폭우는 수도권과 강원 중심으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야말로 기습적으로 비가 많이 왔는데 피해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인데요. 어젯밤 9시쯤 서울 노원구 중랑천 아래에 있던 차량 5대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잠기면서 차 안에 있던 한 명이 숨졌습니다. 다른 2명도 차량에 갇혔다가 구조돼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도로와 주택 침수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41가구 6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서울 은평구의 피해가 꽤 큰데요. 침수된 가구는 대부분 반지하 주택으로 물이 차면서 가전제품과 가구 등이 물에 잠기고 일부 주택은 전기 설비가 침수되면서 밤사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은평구에서는 22가구가 물에 잠기면서 이재민 31명이 생겼고 경기 지역 일부 주민들도 주민센터와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대전에서 주택가, 상가 760여 곳이 물에 잠겨서 배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네, 이미 폭우로 피해 규모가 상당한데 정부에서는 어떤 대응책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 경기와 강원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한강 수계댐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정부는 한강 수위 조절을 위해서 팔당댐과 낙동강 수계 운문댐 등 6개 댐 수문을 열고 방류 중입니다. 청계천은 그제부터 산책로 출입 통제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 외에도 일부 국립공원과 380여 곳의 공원 탐방로가 통제되고 있으며 서울과 대전, 경기, 강원에서 교량과 지하차도 9곳의 통행이 지금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포천에는 산사태 경보가 내려진 상황이고요. 인천과 경기, 강원, 경부 일부 지역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지금 발효 중입니다. 그렇군요. 윤 기자, 이번 비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이 비구름은 북한 쪽으로 올라간 뒤 오늘 오후부터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기상청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시간당 4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를 했는데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역에는 많게는 200mm 이상,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최고 15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 가능성만 있고 기온이 크게 오를 예정입니다. 이번 비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로 내일 새벽까지 주의 깊게 일단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내륙지방의 경우 모레까지, 그리고 제주도는 다음 달 1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지혜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익 편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SK그룹을 현장 조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공정위가 최태원 회장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까? 네, 공정위 기업 집단국 소속 직원들이 어제 서울 종로구 SK 본사를 찾아서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SK와 최 회장이 지난해 LG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 SK그룹과 최태원 회장은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하는 LG 실트론 지분의 71.6%와 29.4%를 각각 인수했습니다. 이후 사명은 SK 실트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했음에도 SK가 전체를 인수하지 않고 최 회장과 지분을 나눠 인수한 것에 대해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 기회 유용 행위라는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즉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개인이 대신 차지했다는 겁니다. 이런 의혹은 지난해 국정감사 등 정치권에서 이미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SK와 최 회장이 1조 원에 산 SK 실트로는 현재 기업 가치 5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영업이익은 2년 새 10배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 기자, SK그룹 측에서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네, 일단 SK 측은 회사가 전체 지분을 인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추가 매입에 나서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최 회장의 지분 매입에 대해서는 당시 중국 등 해외 투자자들의 지분 참여가 예상돼서 최 회장이 반도체 산업 보호 의지로 공개 경쟁 입찰에 참여한 것이라며 사익 편취 행위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주영 기자였습니다. 지속된 경기 불황에 소비 인식이 변하면서 중고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중고품 시장의 성장은 소비 침체의 장기화, 또 경제 성장에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은행이 소비자 동향 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가 98.2, 그러니까 지난달보다 1.8포인트 떨어진 걸로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비자 심리 지수, 소비자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지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좀 더 적확하게 들어가 보면 한 6개 정도의 지표를 합산을 해서 이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지표를 나옵니다. 이게 네. 현재의 소득은 어떤지, 미래의 소득은 어떻게 될지, 내 고용은 어떻게 될지, 물가는 어떻게 될지, 집값은 오를지 말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토탈리 해서 저 소비자 심리 지수 지표를 나오게 되는데 100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을 넘게 되면 그나마 앞으로의 경기는 좋다. 네. 100이 이하로 되면 안 좋을 것 같은데라는 비관인데 참 안타깝게도 이제 8월에 저 100포인트 선이 깨지면서 17개월 만에 99포인트대로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만큼 현재의 내수 불안, 미래에 대한 경기 전망이 어둡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이 안 좋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6개 지표를 보면은 딱 하나만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뭘 것 같습니까? 물가요? 네, 아니요. 물가도 좀 올랐지만 네. 부동산이었습니다. 집값 같은 경우에는 109. 그러니까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들은 거의 소득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집값이 오른다고 전망하는 거 역시도 실은 경기 입장에서 보면 그게 지금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출을 네. 받아서 집 사니까 소비를 더 쪼그라들게 만드는 이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의 내수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유독 이제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요즘 경제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요. 할 얘기도 많은데 오늘은 중고 물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이제 불황이어도 점점 이제 더 고객이 늘어가는 게 이제 중고 시장이라고 하는데 최근 몇 년새 그 규모가 꽤 커졌다고요. 저도 통계 지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제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았었습니까? 네. 2008년, 2009년에 한번 중고 시장이 굉장히 커졌었습니다. 그때도 힘들었으니까. 근데 당시의 규모가 4조 원대다, 4조 원을 넘는다 그랬었는데 현재 규모는 거의 한 20조 원대까지 지금 커진 상황으로 집계가 그러니까 되고 있거든요. 10년 만에 지금 5배 가까이 커진 거군요. 5배가 커졌고 여기에는 이제 중고차는 뺍니다. 왜냐하면 중고차 시장이 들어가면 이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을 빼고 20조 원의 중고 물품 거래 시장에 서고 있는데요. 편의점 매출이 지금 한 국내 다 합쳐서 한 20조 되거든요. 그만큼 중고 물품 시장이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크네요, 규모가. 자, 핸드폰도 보면요. 예전에는 새 프리미엄 폰이 나오면 밤새 줄 서서 구입도 했는데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거의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는데 왜냐면 신형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요즘에 보면은 성능이 크게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졌다라는 것들을 잘 못 느끼고 들고 있는 폰에 만족하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또 하나 신형 핸드폰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 그렇죠. 그런 영향도 좀 있고요. 또 하나 보면 요즘에 이제 선택 약정 할인이라고 해서 기존의 폰을 연장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요금 할인이 지금 25% 상당히 큰 폭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경기에 아마도 그냥 더 쓰지, 1년 더 쓰지 아마 이런 추세들이 많이 나오면서 스마트폰 시장도 중고 시장이 오히려 활성화되는 그런 모양새고 또 하나 중고 시장에 지금 가장 활성화된 부분들을 좀 보면은 캠핑, 등산, 낚시 용품이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불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베스트 5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캠핑 시장이 우리가 지금 경기가 좋았다고 했을 때 굉장히 커졌거든요. 등산도 아웃도어 시장도 마찬가지로. 왜냐? 여유가 있으니까
캠핑 가고 캠핑 물품을 업그레이드하고 그랬는데 이제 경기가 나쁘니까 캠핑 등산 용품들이 대거 중고 시장에 나오고 있는 그런 모양새여서 저것들이 활발하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경기 또 나아가서 소비자들이 미래 경기를 어둡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C2C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에 거래하는 시장을 일컫습니다. 네. 이 시장에서 이제 중고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공식 집계에는 안 나옵니다. 네. 개인 간의 거래인데. 근데 이제 TV 프로 같은 데도 보면 연예인들이 막 물품을 들고 가서 네. 어느 역 앞에서 만나서 거래하고 있는 그런 예. 모습도 많이 나오지 그런 거 않습니까? 있죠. 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이 컨슈머 투 컨슈머, 개인 간의 중고 거래 시장이 굉장히 커진 그런 상황이고요. 뭐 농구와 뭐 이런 뭐 컴퓨터, 피규어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뭐 생활용품 전방위적으로 저 중고의 C2C 시장이 커지고 있어서 아마도 이런 쪽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라든가 스타트업이라든가 여기서 좀 탈출구를 창업에 있어 찾아보는 것도 뭐 괜찮은 아이디어다 이런 의견까지 이런 나옵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아까 말씀하신 그 20조 원 규모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건가요? 포함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예, 네. 어느 정도 모든 것을 다 잡아낼 수는 없을 그렇군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조 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일단 그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네요. 네. 이게 중고 물품의 열기가 일본 시장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메루카리라는 기업을 들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작은 온라인 벼룩 시장이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5조 원대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뭐 롯데쇼핑만한 이제 그런 덩치의 규모로 커졌는데요. 네. 정말로 작은 온라인 벼룩 시장 같은 곳이었었습니다. 메루카리가. 그러니까 거기가 정보들이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나는 이걸 사겠습니다. 나는 팔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아예 저것들에 이제 믿음과 신뢰를 주면서 일본 중고 거래의 지금 절반 이상 통계에 따라서는 60%를 저 메루카리가 책임지고 있다 할 정도로 많은 일본 국민들이 이제 저 시장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네. 시정 규모가 일본은 지금 우리 20조 얘기하는데 200조 원, 거의 3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잃어버린 15년, 잃어버린 20년, 25년이 있어서 이미 저 불황에 견뎌내는 네. 패턴들이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고 시장이 활성화가 됐고 아마도 거기에 대한 방증으로 저 메루카리라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으로 좀 됐습니다. 아까 커지고 있는데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비즈니스를 좀 보면 네. 우리도 최근에 C2C 시장도 커지고 중고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뭐 창업 기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네.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웃나라 일본이 이제 불황을 겪으면서 이렇게 중고 시장이 커졌는데 우리나라도 요즘 이제 중고 시장에 대한 수요가 이제 커지고 있다. 네.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고 물품 시장이 커지면서 어두운 면도 생겼습니다. 이 자연스럽게 이제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중고 물품 시장의 확대가 GDP를 0.2%포인트 하락시킨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네. 이 부분은 이거는 어떻게 타당한 봐야 할까요? 측면이 있죠. 우리가 네. 이제 경제 성장률이다라고 하면은 네. 일단 생산, 뭐 소비 뭐 이렇게 될 텐데 생산 같은 경우를 보면 만약에 등산용품, 뭐 캠핑용품을 보겠습니다. 뭐 하나 새롭게 만들어내고 그 새로운 물건을 소비할 때 네. 성장률이 올라가는 건데 이제 중고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일단은 새로운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존 물건을 갖고 있으면서 이 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건데 이게 전체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이제 감소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뜨고 있는 공유 경제와도 굉장히 맥이 다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가령 뭐 카 쉐어링 같은 경우에도 실은 산업이 발달하려면 새 차를 사고 네. 그 차를 타고 이래야 산업이 발달하는데 이 공유 경제는 기존의 차를 돌려서 이렇게 쓰게 되기 그렇죠. 때문에 산업 전체 생산에서는 악영향을 주는데 지금 이 중고 시장의 확대도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전체 한국의 산업 성장에 또 한국 경제 성장률에는 참 악영향을 통계적으로는 네. 줄 수밖에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 또 국민들의 이제 반응들을 좀 보면 살 돈은 안 되니까 있는 것들을 팔고 또 중고를 사고 아마 이런 패턴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이 중고 물품 시장이 활성화되는 걸 보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거고요. 또 네. 실속형인 소비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만큼 또 결과가 이 경제가 어렵다는 이제 방증도 될 것 같고요. 네. 이 문제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베스트 시나리오는요. 중고의 시장도 한 뭐 1% 성장을 한다면 그 2배만큼의 새로운 신산업 산업 성장이 나오는 이게 이제 가장 좋은 모습이겠죠. 왜냐하면 중고의 시장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실속 소비, 합리적 소비에 대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현재의 문제는 기존의 산업들이 거의 영역 확장을 못하는 와중에
유독 중고 시장만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상상 이상으로 커지고 있어서 이게 한국 경제의 큰 틀에서 보면은 오히려는 이제 네.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일단 일본 사례를 보면 이게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고 거래에 있어서 더 새로운 부가가치라든가 네. 더 합리적인 소비라든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중고 거래를 만들 수 있는 거기서 어떤 비즈니스가 좀 나오는 이런 방안 쪽으로도 나가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중고 물품을 사는 것에 습관이 이제 받아들여진 된것 그런 같아요, 사람들에게 확산이. 있어서는 네. 이게 생활 패턴을 바꾸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평론가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부가가치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능은 물론 편리한 사용 때문에 인덕션 레인지를 사용하는 가구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품마다 가열 성능이나 에너지 소비 효율 등이 있어서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일부 유명 제품의 품질은 부적합 판정까지 받았는데요. 이인표 생활경제 큐레이터와 함께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제 가정 내 부엌에서 이 가스레인지보다 인덕션 사용하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인기가 많은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첫 번째로는 안전하다라는 네. 인식인데요. 자주 발생하진 않지만 가스 폭발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이제 인덕션 레인지는 화재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안전 사고 이런 쪽 안전성 쪽에 좀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단순히 안전성뿐만 아니라 가스 레인지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성도 높고요. 그 다음에 주부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텐데 가스레인지를 관리하고 청소하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그에 비해서 쉽게 관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조리도 빨리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성소 상태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정도 장점이 있고요. 거기에 또 주부들 중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또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배출이 좀 적다 보니까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과거에는 내가 이사를 한다라고 그럴 때는 대부분 좀 새로운 살림을 좀 장만하고 싶을 때는 TV,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뽑으셨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덕션이 상위 순위에 랭킹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이렇게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진 인덕션 제품들. 그런데 이제 어떤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성능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죠. 네, 그래서 그 소비자보건에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 브랜드 제품의 대표 상품 10개를 시험 조사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이라든지 물이 얼마나 빨리 잘 끓느냐 하는 가열성들, 소음, 표기사항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봤는데 의외의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제품별로 가열 성능에 대해서는 쿠첸이나 LG전자, SK매직이 우수하고 가이타이너나 린나이, 일렉트로룩스, 해피컬, 일로 등이 양호하고 매직셰프, 쿠쿠 등이 보통 수준으로 좀 평가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에너지 소비 효율을 좀 따져봤는데 가장 좋은 일로 상품하고 SK매직 상품하고 1.5배 정도 차이가 났고요. 실제로 이러면 전기요금도 한 1.6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품별 최대 소음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5개 제품들이 우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쿠첸, 쿠쿠, 해피콜, 이에로, SK매직이 양호하고 우수하고요. 나머지 제품들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같은 인덕션 레인지 제품인데도 이렇게 성능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구나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한편 이제 시험 대상 제품 중 일부는 안전 기준에 부적합 판정까지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피콜 같은 경우는 한 번의 터치로 발열이 된다 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요.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인덕션 레인지는 2번 정도의 터치 과정을 거쳐서 발열이 돼야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좀 어긴 거고요. 일렉트로닉스하고 일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입 제품이다 보니까 표면에 뜨거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문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한글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지키지 못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무래도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런 시험 성적을 제가 봤을 때
우리 뭐 공기청정기라든지 제습기라든지 인덕션 레인지라든지 일반적으로 새로운 제품들이 가정에 보급되는 시점에서 이런 조사가 좀 미리 나오면 참고적으로 해서 소비를 할 텐데 살 분들은 거의 다 사셨거든요. 네. 특히 거기에 이제 일러라든지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 독일 제품들은 주방 명품이라는 우리 인식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국산 제품보다 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선택들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이제 해피콜 같은 경우는 이제 단종 계획을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영문 표기를 한글로 개선을 해서 그다음에 판매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효율관리 기자재 운영 규정에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SK매직 이건 뭐냐 물 가열을 할 때 시간당 220와트 이하로 돼야 되는데 250와트가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판매 중지를 일단은 하고요. 문제점을 개선한 후에 판매를 하고 일단 이미 판매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점검이나 교환 후에 소비자원에 통보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인덕션 레인지의 올바른 사용법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뭐 주부님들은 많이 아실 텐데 외관상에 비슷하게 생긴 것이 인덕션 레인지가 있고 하이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똑같이 생겼죠. 구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상판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인덕션 같은 경우는 인덕션에서 전자 자기장을 일으키고 인덕션 전용 용기에 철 성분이 만나서 용기 자체를 데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용기가 크면 큰 부분만 데워지는 거고 작은 부분은 작은 부분만 돼서 하이라이트보다는 전기율이 좀 좋은 건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인덕션 레인지 전용 용기를 사용하셔야 된다. 하이라이트는 반대로 아무거나 사용하실 수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어서 하이라이트를 선택하신 분도 있고요. 결론도 다시 말씀드리면 인덕션 레인지 전용 기구를 사용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조리를 끝난 후에 이제 상판의 온도가 잔열 평균 기온이 한 85도 정도 되니까 화상 염려 있을 수 있고요. 40도까지 냉각되는데 한 26분 정도가 소요된다니까요. 그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리대 상판에 충격을 가하거나 아니면 음식물 찌꺼기가 스며들게 되면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주의하셔야 고장의 원인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즘 인기 끌고 있는 인덕션 레인지 제품별로 좀 성능과 또 소비량 등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멕시코의 나프타 개정 협상이 사실상 타결되면서 국내 증시 상승 출발했는데요. 코스피 0.13% 상승해서 2,300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은 0.29% 상승해서 8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최근 8거래일간 상승하면서 2,300선을 돌파한 코스피,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현재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정맥주사 제형인 램시마 SC 임상을 완료하고 유럽허가 신청 작업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현재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또 오늘 웅진이 크게 올랐습니다. 웅진그룹이 재무구조 악화로 매각했던 코웨이를 재인수하겠다는 소식에 현재 상승세입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수급 상황입니다. 800선을 돌파하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코스닥. 지금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 기관이 홀로 500원 정도 순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일단 CJ E&M과 스튜디오 드래곤이 동방 상승하고 있고요. 메디톡스도 상승세입니다. 대만의 메디톡스 시판 허가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지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메디톡스 현재 4% 상승해서 66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